네, 안녕하세요. 경우의 수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응용수리 경우의 수 관련된 파트 저희 볼 거고요. 교재는 270페이지입니다. 일단 저희가 어쨌든 현장 강의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강의 녹화를 동영상 강의로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파트는 저희가 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35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안내를 드리면 경우의 수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하는 개념들, 솔직히 응용수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들을 경우의 수 파트 같은 경우는 뭔가 합법칙, 곱법칙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첫 시간에서는 경우의 수 관련된 이론을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내용 바탕으로 뒤에 있는 문제를 다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차례 강의에서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학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응용수리 파트에서 5문제 출제된다고 하면 한 2문제? 두 문제 정도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좀 하나 정도는 꼭 좀 낼 만한 그런 애들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대비를 해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방정식도 어렵지만 특히 경우의 수랑 방정식은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랑 뭐 확률, 이쪽 파트는 또 특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뭐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앞서 말한 것처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위주로 갈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경우의 수라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그 가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주사위 던질 때 뭐 6가지 나온다 뭐 이런 것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뭐 그렇잖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합법칙이랑 곱법칙 설명할게요. 자, 합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뭐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동시라는 게 시간의 흐름에서 동시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따지고 있는 이 경우의 수에서 한 번에 일어나냐, 한 번에 일어나지 않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비유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주사위랑 동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뭔가 그런 시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거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결과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그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얘랑 얘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 동시에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주사위랑 동전을 같이 들고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도 던지고 얘도 던진 그 결과물을 따질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곱법칙은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동전을 지금 던지고 주사위를 던지는 이런 케이스 세고 있는데, 자, 총 경우의 수,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결과들 있죠. 그런 결과들의 총 전체 가지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면, 자, 잘 봐요. 여러분들 동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 2가지죠. 주사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 6가지예요.
자, 이 둘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죠. 이때 이 둘은 왜 곱해요?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이 12가지, 이 12가지 중에 그 한 가지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뭘 세고 있는 거예요? 동전이랑 주사위 두 개를 같이 던지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이거는 이 둘을 같이 던지고 있는 케이스니까 이 하나의 묶음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얘가 일어나는 이런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되죠. 동시라는 개념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더하게 돼요. 이 말 이해돼요? 좀 더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A라는 곳에서 B라는 도시를 거쳐서 C라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고요.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총 그럼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이 안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랑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라는 걸 보는 거니까 이 둘을 묶어서 보고 있죠. A에서 C로 이동한다라는 이 큰 하나의 사건을 생각한다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이 각각의 사건들은 뭐예요? 한 번에 같이 일어나는 애들이죠. 묶여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된다,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3가지 곱하기 4가지에서 1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2가지고 D에서 C로 가는 방법은 3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체크해요?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잘 봐봐요. 좀 크게 묶어서 볼게요.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봤던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죠. 자, A에서 C로 가는 이런 일련의 경우의 수 중에서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A에서 C로 갈 수 있는 방법의 가짓수가 되게 많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갈 거예요. 이렇게 간다라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 안에 요 위에 있는 애들이랑 요 위에 있는 애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D로 가기로 했으면 이제 B로 가는 길은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B를 통해서 가기로 한다는 거는 D를 가지 않겠다는 뜻이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따질 때는 잘 봐요. 12개고 요거를 따질 때는 6가지 경우의 수이고 이 둘을 더해서 18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잘 보세요. 곱법칙이랑 합법칙의 차이는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우리가 그 요소를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이 각각의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볼 때는 이 18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A에서 B로 가는 거랑 B에서 C로 가는 이 특정 경로를 선택하는 건 같이 묶여 있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제 말 이해돼요? 이 말? 그런 요소인 애들은 이렇게 곱해서 경우의 수를 센다고요. 근데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이쪽 케이스랑 이쪽 케이스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이럴 땐 더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 합법칙이랑 곱법칙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 푼 게 있다. 더해야 되는데 곱하고 곱해야 되는데 더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얘를 이해를 못한 거니까 일단 이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뭐 별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제가 한번 경우의 수랑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냥 알아두셔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셀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부터. 자, 대충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A부터 H, 사람이라고 할까요? 요 6명, H 6명이 아니죠? 8명이에요. 8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셀 거예요.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세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8명이 있는데 이 8명을 여러분들이 일렬로 세울 거예요. 총 가지수가 몇 개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이렇게 한 명씩 데려다가 세울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8명 일렬로 나열하는 어떤 경우의 수를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만든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순차적으로 채워 넣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8명을 일렬로 배열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8명의 배열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그냥 뭔가 떠오르듯이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누구, 두 번째 누구, 세 번째 누구 이렇게 하나씩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사고 과정은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첫 번째 자리에 어떤 애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총 8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한 명이 배치되고 나면 7명이 남죠. 그 7명을 두 번째 자리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은 7가지예요. 같은 패턴으로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겠죠. 자, 첫 번째 자리에 어떤 애를 놓는 경우의 수 8개. 여섯 번째 자리에 앞에 거 다 생각하고 여섯 번째 자리에 어떤 애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3가지죠. 이 각각의 경우의 수들은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이 8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그 경우의 수 안에 한 번에 들어가 있죠. 동시에 일어나는 그냥 세부 요소들일 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곱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하나하나 순서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넣고 빼고 그럼 숫자 하나 줄죠? 하나 줄고 하나 줄고 하나 줄고 이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줄면서 경우의 수를 세는 케이스가 되게 많겠죠. 되게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이걸 그냥 기호로 바꿔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기호로 바꿉니다. 이해되죠? 자,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자, 똑같은 상황인데 이 8명 중에서 4명을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자, 경우의 수 어떻게 세요? 잘 봐요. 4명만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누구인지 세는 거죠. 자, 8명 중에 1명일 거고요.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경우의 수가 총 이렇게 세워지겠죠. 이렇게 세워지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몇 명 중에 몇 명만 순서대로 배열하는 케이스가 되게 자주 있다면 매번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공식화 하겠죠? 그게 바로 순열이라는 개념이에요. 순열. 자, 그래서 8명 중에 4명을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이렇게 써요. 순열이라는 개념은. 자, 그 다음에 바꿔볼게요. 자, 세 번째. 여기다 쓸까요? 자,
8명 중에 4명을 8명 중에 4명을 그냥 뽑을 거예요. 뽑아. 그냥 4명만 가려낼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이 4개밖에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4명밖에 선물을 못 주니까 누구한테 줄지를 고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분명히 질문은 계속 달라지지만 세는 방식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봐요. 자, 여러분들이 8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선물을 4명한테 줄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주냐가 상관이 없죠. A한테 주고 그 다음에 B한테 주나 B한테 주고 A한테 주나 순서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일단 한 명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명한테 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도 현실에서는 일단 8명 중에 1명 주고 그 다음 7명 중에 6명 중에 5명 중에 하나에게 주겠죠. 그쵸? 사람은 순서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실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를 들면 A, B, C, D 이렇게 선물을 주나 B, C, A, D 이렇게 선물을 주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사실은 같은 경우의 수로 봐야 하는데 얘네들을 서로 다른 경우의 수로 본 케이스가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기에 몇 개씩 들어가 있나요? 바꿔 얘기하면 얘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종류가 있겠어요? 이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있겠죠. 4팩토리얼 개수만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걸 알면 우리가 사실 얘네가 4팩토리얼 개수만큼이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서로 다른 경우의 수만 이제 남겠죠. 이해돼요? 이거를 공식화한 게 그냥 8C4예요. 이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문제를 보니까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네? 순서가 중요한 요소네? 순열을 이용하는 문제야 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공식을 활용하고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순서가 그닥 중요하지 않은 문제야. 그래서 조합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돼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경우의 수 문제가 대체로 이 문제는 순열을 이용하는 문제고 이 문제는 조합을 이용하는 문제다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조금 난이도 있는 어려운 문제는 대체로 어떻겠어요? 대체로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 이런 게 헷갈리는 그런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건지 이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애들이 결국 우리에게 이제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풀고 있는데 서로 다른 공식을 제가 지금 소개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순서가 상관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이렇게 어떤 특정 경우의 수를 지금 우리가 직접 이렇게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은 순서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분명 이제 조금 더 정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 오늘은 뭐 길게 설명 안 하고 몇 가지만 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순열과 조합의 공식이라는 게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30명의 학생들 중에서 한 반이 30명이에요. 30명의 학생들 중에서 자, 반장 뽑고 부반장 뽑고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을 거예요. 감투를 많이 주는 선생님이야. 그래서 애들이 다 무슨 학습부장 다 하나씩 갖고 있어. 자, 근데 4개 정도만 줍시다. 자, 이렇게 30명 중에 4명을 반장, 부반장, 회장, 총무 이렇게 하나씩 맡긴다고 해봅시다. 자, 총 가지수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세죠?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일단 반장은 30명 중에 1명 넣을 거고, 부반장은 남아있는 29명 중에 하나 넣을 거고, 이게 다 겸직이 안 된다 그러면 회장은 28명 중에 1명, 총무는 나머지 27명 중에 1명이 되겠죠. 자, 경우의 수를 이렇게 세서 결국에는 이 공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청소 당번을 4명을 뽑을 겁니다. 오늘 남아서 청소할 친구 4명을 뽑을게. 내가 여러분들 이 학생 입장이면 4명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첫 번째로 뽑히냐 두 번째로 뽑히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선생님도 알아요. 얘를 먼저 얘기하냐 쟤를 먼저 얘기하냐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말한다고 할 때는 어때요? 순서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4명 누가 청소할까 선생님이 고른다고 해도 한 명 한 명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똑같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곱한 경우의 수 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A, B, C, D랑 B, C, D, A 이런 식으로 동일한 애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수가 중복되어 있다고요. 이해되죠? 얘네들끼리 순서 배열하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얘네들 순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에요. 4팩토리얼 개수만큼이 다 중복되어 있으니까 얘네를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중복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올 테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런 개념이라는 거였는데 좀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자, 여러분들 8명의 학생이 있어요. 8명의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8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를 이렇게 나눌 계획이에요. 조를 짤 계획이에요. 이해되죠? 자, 깔끔하게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3명, 3명, 2명으로 조를 짤 거예요. 자, 요때 조를 어떻게 짤 거냐? 3명, 3명, 2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누가 물어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제가 설명하기 전에 얘는 뭐 조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는 한번 먼저 생각해 봐요. 자, 조합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요 3명 순서 상관없죠. 8명 중에 3명을 순서랑 상관없이 뽑을 거예요. 요 3명은요? 남아있는 5명 중에 순서랑 상관없이 3명을 뽑겠죠. 얘네는요? 남아있는 2명 중에 2명 뽑는 건데 사실 얘는 한 가지 경우의 수라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건데, 자, 이렇게 풀면 이제 오답이 나오는 거야. 오답. 왜일까? 이렇게 풀면 오답이에요. 어디서 뭔가를 놓쳤어요. 뭘 놓쳤죠? 사실 여기에서 A, B, C 뽑고 D, E, F를 뽑는 케이스나 D, E, F를 여기서 뽑고 A, B, C를 이렇게 뽑는 케이스 똑같죠? 똑같은 경우의 수지만 지금 잘 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3명 고를 때 순서랑 상관없이 고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합의 공식으로 뽑았죠. 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뽑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뽑았어요? 요거 3명, 요거 3명을 순서대로 뽑았죠.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뽑는다고요.
억지로 의식하지 않으면 순서대로 뽑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요 세 명이랑 요 세 명 순서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이런 걸 놓쳐요. 대체로 놓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걸 쓸 때는 요거 나중에 중복되는 거 고려해야 돼.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대체로 어떻게 푸냐면 저는 이렇게 풀어요. 이 8명을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잘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렇게 번호 써놓고 여기다가 사람 몇 가지씩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던 거 어떻게 경우의 수 셌는지 기억나요? 그냥 팩토리얼로 경우의 수 셌었죠. 얘도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3명, 3명, 2명을 제가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여기다가 배치하면 되죠. 자, 그때 잘 봐요.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지만 내가 이렇게 조를 지금 당장 짠다고 생각하면 한 명씩 넣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쓸 거예요, 애들. 철수랑 뭐 갑돌이가 같은 조야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8명, 7가지, 6가지, 5가지, 4가지, 2, 3 이렇게 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예요. 순서를 고려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건 순서를 고려해서 센 거죠. 그러면 내가 순서를 고려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중복되는 애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어디에 있나요? 중복되는 애들이? 요 3명 순서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3팩토리얼로 일단 나눠줘야 돼요. 또 이거 3명 순서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또 3팩토리얼 개수만큼이 또 중복돼 있어요. 또 2팩토리얼 개수만큼이 또 중복되어 있겠죠? 또 요 3명이랑 요 3명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팩토리얼을 또 곱하게 돼요. 이렇게 풀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별게 아니고 여기서 순서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요소를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합의 공식 이런 거를 쓰다 보면은 순서를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이미 체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끔 놓치는 부분이 저절로 생긴다고요. 순서 내가 고려하지 않고 세고 있어 인데 사실 얘랑 얘의 순서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놓치게 되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약간은 좀 더 원초적으로 풀어라. 이해돼요? 그냥 내가 당장 경우의 수를 지금 당장 센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되게 원초적으로 경우의 수를 세고 중복되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꼼꼼하게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지금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공식만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좀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가 조금 보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교재에서는 원순열 나와 있는 것까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위주로 좀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원순열이라는 건 원이 좀 이상한데 6명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열한다라고 하면 모양이 안 예쁜데, 자, 뭔가 원순열, 원탁에 이렇게 둘러앉는다라는 문제는 대체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동그란 원에 이렇게 둘러앉는다라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1번부터 6번 자리에 6명을 배열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원순열 공식을 알면 해도 되지만 모르면 그냥 이렇게 풀라고요. 일단 1번 자리에는 6명 중에 1명 앉겠고 2번 자리에 5명 중에 1명 앉을 거고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나머지가 앉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탁에 어떤 사람들을 앉힌다라고 생각하면 원탁인 걸 알지만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별반 다를 바 없이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원탁에 배열할 때는 일렬로 배열할 때랑 뭐가 다른 거예요? 수학 문제에서는 이 원탁에 있는 애들의 위치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서로 간의 상대적인 위치밖에 없어요.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집에 이렇게 원형 테이블이 있어요. 자리가 이렇게 4자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자리를 우리가 위치를 어떻게 인식해요? 출구에 가까운 자리, 창가 쪽에 가까운 자리, 옆 테이블이랑 가까운 자리. 뭔가 우리가 어떤 위치를 인식할 때는 전부 다 다른 애들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위치라는 개념은. 근데 이런 요소가 없는 원탁만 나오는 이 요소는, 이런 문제는 위치라는 거, 이 3번 자리의 위치를 규정하는 거는 2번의 왼쪽, 4번의 오른쪽, 6번의 맞은편. 이런 것들로만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애들이 한 칸씩 이동을 해서 이렇게 앉아도 이거를 같은 경우의 수로 본다고요. 수학 문제에서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어때요? 같은 배열 1, 2, 3, 4, 5, 6이라는 이 배열이랑 똑같은 애, 똑같다고 볼 수 있는 애가 그럼 몇 개씩 있겠어요?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 애들이 몇 개씩 있는 거죠? 하나만 갖고 얘를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6칸 이동할 수 있으니까 6개가 중복되겠죠? 그러니까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6개를 원탁에 배열한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6으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5팩터리얼이 되는 거고, 원순열의 공식이 n개를 원탁에 배열한다고 하면 n-1 팩터리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 이렇게 큰 테이블 놓고 이렇게 앉는 게 트렌드죠. 저희 어렸을 때는 조그만 상에 어른들 상, 애들 상, 그러니까 겸상도 안 돼. 겸상도 안 돼.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이렇게 큰 테이블에 둘러앉잖아요. 8명을 이 큰 테이블에 둘러앉히는 방법의 수 뭘까요? 공식으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공식으로 우리가 암기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차피 8명, 친구들 8명 와서 야, 너 저기 앉고 너 저기 앉아 이렇게 시키면 어차피 8팩토리얼로 샌다고요. 사람은. 그 다음에 뭘 고려하면 돼요? 뭔가 원탁이랑 좀 비슷한 느낌 나죠? 중복되는 케이스. 항상 사람은 순서대로 그냥 고려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순서대로 세자. 부담 없이 순서대로 센 다음에 중복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늘 한 번씩 고려해 주세요. 중복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 1번인 애가 앉았어요. 다른 애들 2, 3, 4, 5, 6이라고 합시다. 이 1번에 있는 친구를 한 칸씩 한 칸씩 돌려봤을 때 얘가 어디에 갈 때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죠?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똑같은 건가? 혼자 앉는 거랑 옆에 누구 같이 앉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같은 배열로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오직 여기에 들어갈 때만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바퀴 돌려봤을 때. 그래서 얘는 이걸 2로 나누게 되죠. 자, 한 문제만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맞춰봐요. 자, 이런 모양의 테이블은 없지만 그냥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런 약간 이거 무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팔각형 형태의 테이블이 있어요. 정팔각형에 여기에 이렇게 2명씩 둘둘둘둘둘둘둘 이렇게 2명씩 16명이 앉을 거예요.
무슨 UN 회의 하나 봐. 16명이 앉을 거야. 얘 대표자랑 뭐 통역 이렇게 와서 둘 앉을 거야. 이해돼요? 8개 국가에서 대표자랑 통역 이렇게 둘이 와갖고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할 겁니다. 둘러 앉히는 방법의 수. 그냥 16명을 이렇게 앉히는 경우의 수 세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1번이랑 이 자리에 2번이 앉는 케이스 생각해봐요. 얘네가 한 칸 돌렸을 때 총 몇 번 겹쳐요? 중복되는 케이스가 몇 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세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겹치니까 얘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말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맞아요. 일단 이거고, 그건 조금 있다가 지금 학생 질문해 준 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해 볼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건 16명을 그냥 이렇게 둘러 앉힐 때를 말하는 거고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뭐 통역이랑 대표 요거를 했을 때 통역이랑 대표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그냥 16명을 이렇게 둘러 앉히는 케이스는 요거겠죠? 얘네들이 바꿔 앉으면 다른 경우의 수죠. 왼쪽 오른쪽에 앉는 애가 달라지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거.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다양하게 다르게 나와도 여러분들 풀 수 있겠어요? 이건 직사각형은 똑같죠? 삼각형 테이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6팩터리얼 한 다음에 3으로 나누겠죠? 그쵸? 하나가 똑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두서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것도 꺼놓고 두서없이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나 경우의 수를 쓸 때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세는지 이런 설명을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다음번 강의에서 문제풀이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제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이 뒤에 있는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의 문제를 어떻게든 다 풀어보세요. 확률 파트도 이어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